예, 조영찬의 집중 분석 시간인데 그 전에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워낙 뭐 좋은 일들이 없고 부담스러운 게 워낙 많은 상황인데 거의 뭐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이 낙폭을 쭉쭉 줄여서 약보합권까지 올라와 있어서 아주 반가운 상황이죠. 지수를 한번 살짝 좀 흐름이 끊어지는 것 같지만 좀 봤고요. 예, 집중 분석 시장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과 중국 쪽 얘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여러 모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할 텐데 중국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 화웨이가 신제품 만들면서 최첨단 공정 이런 건데 중국의 메모리 업체 YMTC가 또 장비 국산화 성공 얘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 무슨 얘기인가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부터 중국 기업에 대해서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기술 지원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지금 막은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그 양측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프레시 메모리의 일종이 랜드를 생산하는데 상당히 차질을 빚었다고 그럽니다. 네. 이 때문에 그 양측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사활을 걸고서 외국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했고요. 또 정부로부터 70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아서 중국의 최대 그 반도체 장비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북방 화창 과학기 집단과 함께 반도체와 관련된 장비를 램 리서치 장비를 대체 생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특히 그 램 리서치가 주로 만드는 장비 중에 하나가 가스와 같은 화학 물질을 사용해서 웨이퍼 표면의 재료를 선택적으로 제거시키는 에칭 장비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는 잠시 롯데타워보다도 5배 높이의 그 빌딩이 80억 개가 들어갈 수가 있게끔 원자 단위로 방막을 증착하는 그 ALD라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기술과 관련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지만 이 성과가 과연 개발한 부품이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램 리서치의 그 수준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 또 장비 납품은 언제 될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든지 보수는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화해의 이후에 중국 안에 중국 그 자체 기술 또 애국주의 운동과 맞물려서 성급하게 발표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화웨이가 최신 휴대폰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미중 간의 격돌이 더 점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폰은 사기 어렵다면서요, 중국의 그 애국 소비 열풍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메이튼 60 프로 같은 경우에는 출시되자마자 중국 안에서 매출 2위까지 뛰어올랐고요. 네. 아무래도 그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1위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중국 언론들 같은 경우는 화웨이에 대해서 일제히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대한 승리다. 그리고 제재 속에서도 기술 자립을 이뤘다고 애국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국유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화웨이 스마트폰을 구입 시에는 지원금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래도 전 세계 언론들이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매출 같은 경우는 36조 원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순이익도 17조 원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체적인 OS를 개발하고 첨단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는지에서 궁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의 매출 감소를 5G 통신 기지국 건설이라든지 자체 위성 네트워크인 배두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1년 기준으로 해서 5G 중계 기지국이 143만 곳 정도가 됐는데 작년도에는 231만 곳 정도로 늘어날 정도로 정부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익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저희 중국 얘기 가끔 해주시는 박승창 교수님이 중국에 가서 폰 살려고 일부러 갔는데 못 샀답니다. 없어가지고 줄 서고. 그래서 애국 소비도 있고 물건이 딸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안 되니까 이런 얘기도 저희가 했었고요. 중국 내 이런 애국 소비 열풍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미중 간의 격돌 혹은 또 일본하고의 갈등 이런 거라 우리 기업들은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는 이런 움직임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중국인들의 애국 소비 운동으로 인해서 제1번 그 타격을 받는 그 국가가 미국의 소비재 업체들이라고 합니다. 네. 뭐 화장품 메이커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1만 곳 정도의 그 화장품 매장을 두고 있는데 전부 매출 감소로 인해서 온라인 매장으로 전환이 됐고요. 뭐 중국 시장 안에서 1위 화장품 회사인 메이블린 같은 경우에도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라라든지 H&M, 객 같은 경우에도 철수를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그 이니스프리, 설화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대박이 났지만 최근에는 그 존재감이 좀 사라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무려 179만 대를 정점으로 해서 많이 팔았지만 2021년도에는 54만 대까지 줄었고요. 또 세계 스마트폰 판매 1위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2012년도에 시장 점유율 17%를 정점으로 해서 2021년도에는 0.6% 정도까지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싸구려라든지 질이 나쁘다는 인식들이 많이 탈피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가성비를 무기로 한 우리 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애국 소비 운동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작년 그 11월 10일 독신자의 날 같은 경우에는 세일 그 많이 매출 상위 그 품목 명단에서도 제외가 될 정도로 상당히 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의 정책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상 기준금리격인 중국의 LPR 금리 발표가 있었는데 동결했습니다. 조금 더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장 기대치는 동결이었습니까, 원래? 네, 그 시장 전망은 동결이었고요. 네. 그리고 늦어도 이번 그 10월 달에는 금리를 좀 낮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를 동결한 것은 7월 말부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각 부처에서 소비 자극 정책이라든지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과 같은 각종 부양 정책을 쏟아냈는데요. 이 때문에 8월 달 경제 지표가 일부 좀 회복이 되는 징후들이 좀 보였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월에는 금리 인하를 좀 서둘러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국경절 연휴에 그 자금 수요도 있긴 하지만 연말 기업들의 자금 수요를 10월 달부터 챙겨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올해 성장 목표 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분기의 경기를 좀 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위엔화 같은 경우에도 어제 현재는 1달러에 7.3 위엔으로 지난 16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네. 앞으로 하락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미중 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중국 경기도 안 좋으니까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뭐 서방이나 글로벌 자금들이 빠진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요. 지난달 중국에서 65조 원의 외국 자금이 빠졌다는 통계가 있군요. 이러면 중국 경제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65조 원의 그 자금이 금융시장에서 빠져나갔고요. 네.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1년 6개월 사이 1,880조 원 정도가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의 성장 그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는데 뭐 집권 자인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집권 이데올로기에 좀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뭐 국제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당히 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부채를 연료로 해서 계속 성장했던 중국 경제가 민스크 모멘텀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산 가격 상승이라든지 채무 확대가 한계에 봉착한다면 중국인들이 자산을 매각하는 그 국면이 초래하는 걸 민스크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이 리스크에 지금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수술 시기를 놓쳤고요. 약이라든지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까 현재는 모든 약발이 듣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금융시장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런 이탈은 세계 경제 또 우리나라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뭐 해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면 아래로 조금 내려가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하나가 또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했다고 저도 기사를 보면서 이건 뭐지 싶었는데 시장에서 그렇게 뭐 지난번 헝다나 비구이안처럼 막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롱창이라고 하는 중국의 14위 부동산 개발 회사인데요. 네. 부채 규모만 하더라도 18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위엔화의 그 부채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달러 조달을 못 하는데 90억 달러 정도의 외화 부채와 관련해서 만기 연장이 지금 상당히 좀 어렵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롱창의 주식을 담보로 해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문제는 롱창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자금난에 봉착한다면 항의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입주하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미완공 아파트에 정거, 농성을 하면서 아예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 자체가 재개발이 될 못할 뿐만 아니라 슬럼화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72만 채가 완공이 못한 채 지금 유령처럼 지금 넘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집값 하락이 더 지속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금난 해결은 상당 부분 좀 오래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막에는 순악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게 롱창, 비구이안도 한자를 쓰면 벽개원인데 뭐 벽개원에다가 컨츄리 가든에다가 비구이안에다가 세 개나 돼서 뭘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현지 발음으로 이제 비구이안 이렇게 불러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것도 이제 롱창 이렇게 부르면 되는 모양이죠. 이 기업은요? 네, 순악은 홍콩에 상장됐을 때 그 이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 안에서는 롱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말 나온 길에 비구이안 얘기도 하겠습니다. 비구이안은 뭐 급한 불은 어쨌든 표면적으로 좀 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가 보죠. 네, 문제는 현재 그 9월 달에 들어오는 회사채와 관련해서는 만기 연장이 됐지만 문제는 10월과 11월에 도래하는 채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채권들 중에는 푸터블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채권 보유자가 만기 이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들이 집중적으로 도래하고요. 또한 12개월 내에 도래올 채권 규모가 무려 17조 원 정도가 되는데 총 동원할 수 있는 자금 한계가 15조 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중국에서는 지방 도시뿐만 아니라 공업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건설이 상당히 활발했었는데 현재 비구이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600개 도시에 3천 건의 프로젝트들을 추진하면서 1,860억 달러의 부채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국의 그 현재 그 아파트의 미분양뿐만 아니라 가격 하락은 당분간 계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시작하면서 중국의 경제 상황 말고도 최근에 중국 내 정치적인 정정불안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친강 외교부장이 면직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2달이 안 돼서 이번에는 중국의 국방부장이 또 어디 간지 모르겠다. 뭡니까 이게 도대체?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달부터 대대적인 군부와 관련된 조사, 반부패 조사뿐만 아니라 숙청 작업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 그 8월 달에 낸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을 하면서 이때 중국이 8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대만 해협의 미사일과 관련해서 발사 실험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11발의 미사일이 8월 4일 정오에 이제 발사가 됐는데 이 미사일 중에서 5발이 일본 EEZ 범위, 그러니까 목표 범위에서 무려 수백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까지 낙하했고요. 나머지 2발은 아예 찾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놀란 시 주석이 관련과 그 관련자 처벌뿐만 아니라 조사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때 이제 걸려 들었던 부분들이 로켓군의 그 미사일을 납품했던 주요 그 업체들, 그러니까 미사일의 위성 항법 장치라든지 뭐 관성 항법 장치와 관련해서 장치들이 상당히 노화된 장치들을 좀 납품을 했고 미사일 부품들도 상당히 떨어졌다는 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리상프 국방장관이 그 당시에 조달처에 있었고요. 또한 그 중국의 전인 위펑화 그 국방장관도 이에 관련이 되고 있고요. 중국의 군사와 관련해서 최고지라고 할 수 있는 군사의 부주석인 장우영, 그리고 전략 그 지원 부대인 사령관뿐만 아니라 장성들 8명이 일제히 지금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정치적인 불안 문제, 그리고 군부의 불안 문제가 시 주석에 대한 권위를 상당히 흔들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 친강 외교부장 경질되고 이제 왕이 위원이 다시 부장 자리 갔잖아요. 부장은 우리가 이제 중국의 직제는 우리 회사의 부장님이 아니라 장관급이잖아요. 부장이요. 그죠? 근데 이렇게 국방부 쪽에서도 국방부의 핵심 관료, 국방장관이 혹시 지금 교체되거나 이렇게 되면 대관계 또 어떤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나요? 네, 중국의 서열 1위, 2위 장관들이 모두 지금 구속이 되고 실각위기에 지금 몰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리상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무기를 거래해서 기피 대상 인물이었고요. 네. 친강도 전략 외교의 돌격대장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였던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이런 두 사람이 이제 제거가 되면서 현재 중국 안에서는 강경파보다는 대미 협상파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미중 간의 군사와 관련된 회담, 고위급 회담이 지금 재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의 외교 안보 정책은 제재나 압박보다는 안정과 대화를 찾는다는 점에서 대외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위험 문제는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제 경제 얘기하고 중국 내 정치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정치 얘기를 좀 끝을 맺겠습니다. 다시 경제로 안 가고요. 그럼 지금 외교부장이나 국방장관 교체 이런 게 불안한 게 아니라 약간 강경파들을 밀어내면서 미중 간의 그런 관계는 조금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중국 내 제스처 내지는 이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네, 아무래도 시 주석 같은 경우는 베이더 회의에서 네. 정청을 비롯한 원로들이 더는 혼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지시가 했었는데요. 이후부터 이제 시진핑의 정책 기조가 아무래도 좀 협상파 쪽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어느 정도 부드러운 측면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내부의 체제 단속을 위해서는 현재 위생부 보건과 관련된 대규모 사정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의사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440만 명, 간호사들은 한 650만 명 정도가 되는데 부패 문제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주범이라고 지목하면서 대규모 사정 작업을 벌인다는 점에서 중국은 내외 외환의 어려움은 여전히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조영찬 소장님과 집중 분석은 저희가 미국과 중국의 이슈들을 이제 핵심적인 걸 다루는데 오늘은 이제 중국 얘기를 집중적으로 했고요. 추후에 또 미국 대선이나 대선 판도 변화가 경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도 분석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이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